네, 안녕하십니까. 그 2014년 5월에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심근경색으로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 그룹 전반에 경영 일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 혁신을 위한 어떤 그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에, 2014년 5월에 이건희 회장님이 쓰러지셨는데 2014년 말쯤 돼서 이제 삼성그룹은 대대적인 그룹 환경 재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징적인 게 뭐냐면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와 같은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부문 4개 계열사를 하나의 매각을 했습니다. 대신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시동을 걸고 있는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미국 나스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나스닥에 상장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고 끊임없는 구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그것을 거부하고 한국 코스닥에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또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그룹의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삼성물산 아래 삼성전자와 바이오로직스를 위치시켜서 어느 정도 지주회사 체제를 완전한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저는 지주회사라는 게 거의 웃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주회사를 해라, 순환출자를 해라, 이걸 가지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대그룹하고 현대자동차그룹하고 삼성전자그룹이 아직 지주회사 체제가 확고하지 않은데 다른 회사들은 거의 다 정부의 지시라고 해야 될지 말은 권고인데 막 거의 지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에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이 아까 말한 이 구조조정의 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고 이때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인데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자기들이 삼성물산에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에 대해서 그 가치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이유로 합병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 반대를 하고 또 ISS라고 International Shareholder Service라고 이 회사는 의결권 자문사인데 세계 약 3만 개의 회사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사가 없어요. 아시아 담당자가 한국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제대로 잘 알지 못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것도 의결권 자문사 비슷한 건데 스튜어십 코드를 만들고 그 후에 기업에 대해서 사사건건 좀 반대를 하는 이런 의견서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ESG 기준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지배구조원하고 ISS가 반대했지만 다른 싱가포르 GIC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SAMA 또 아랍의 ADIA 다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떻게 했는가? 국민연금은 그 기금 운용 원칙이라는 게 가지고 있어요. 그 기금 운용 원칙이 참 중요한 건데 이 원칙에 따라서 기금 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칙의 첫째는 수익성과 안정성.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금 날리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수익과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고, 두 번째로 공익성. 이게 우리나라 국가 경영에 또 국가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의결권 행사하도록 자신들이 만든 기금 운용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 원칙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익성에 따라 가지고 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이게 삼성그룹이 잘못되면 나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챙겨보라 이런 식으로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 씨가 이 총대를 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위원회를 열고 표결에 붙여서 이것을, 왜냐하면 엘리엇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투자위원회를 열었는데 이제 투자위원 중에 5명은 홍완선 본부장이 만났다고 해요. 이제 이게 또 언론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될 거냐고 의견 교환을 했는데 그 5명 중에 겨우 2명만 찬성을 하고 3명은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완선 본부장이 뭐 열심히 했지만 별로 성과가 미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총 12명의 위원들 중에 찬성이 무려 8명이나 나왔고요. 중립이 하나고 기권이 3명이었습니다. 반대한 위원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국적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죄로, 홍완선 본부장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완선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에서 엘리엇의 한국기업 침탈로 인한 국부 유출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일관성 있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홍완선의 애국적인 결단은 검찰에 의해서, 한국 검찰에 의해서 범죄로 평가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과연 이게 계산이 잘못됐는가? 무슨 계산? 즉 이게 합병 비율이 낮았다고 하는 건데요. 삼성물산은 0.35이고 제일모직은 1 이렇게 비율이 계산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삼성물산은 주가가 낮았고, 그러니까 약 삼성물산 주식 3개를 갖다 줘야 제일모직 주식 한 주하고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은 아주 3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주가 형편없는 가격이고, 제일모직은 굉장히 이제 좋은 주식이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왜 문제가 됐는가 하니까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조금 가지고 있고 제일모직은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주식 1.41% 아주 적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모직 주식은 4.2.19%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일 때는 오너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적게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가치를 일부러 다운시키고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부풀렸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병 비율 계산한 것을 가지고 이제 검찰이 문제 삼아서 이거는 경영권 승계의 목적이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이거는 어떻게 그럼 이렇게 1대 0.35 이렇게 어떻게 결정이 했냐? 이것은 한국자본시장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아주 꼼꼼하게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주가 계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미래의 가치잖아요. 오늘 아무리 아까 우리 이제 조동근 선생님께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그 모회사 퍼즐도 있는 거예요. 모회사 퍼즐도 있고 여러 가지 5만 가지 말하자면 5만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세계의 수많은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이 주가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이때까지 무진 애를 썼는데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뭐 AI가 나와서 AI가 성공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주가 계산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자본시장은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 회사에서 계산하면 이게 틀렸다 하고 또 회계사에게 맡겨서 계산해도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뭐 유일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참 매우 독특한 사람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감사위원 선임할 때 3% 의결권 제한하는 거 이런 것도 한국이 유일한 거고요. 대기업 규제를 하기 위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어라 이런 것도 유일하고 하여튼 뭐든지 아주 독특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한국 자본시장 법은 세계 유일하게 주가 계산법을 법률로 딱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법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의법과 강행법이 있어요. 임의법은 대표적으로 민법인데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 그거는 당사자 합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서 돈을 갚아야 된다. 지가 저기 집에 채권자한테 오라 하지 말고 채무자가 채권자 집에 가서 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당사자가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채권자가 내가 채무자 집에 가서 받아갈게 라고 정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다 얼마든지 법률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르게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법하고 자본시장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이 구조가 엉망이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가 필요 없고 우리 회사는 감사가 대표이사를 할래. 이렇게 자기들 정관에 정했다. 그거 웃기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그거를 인정을 하겠어요? 그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대표라고 이렇게 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게 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회사법하고 자본시장법은 그렇게 또 특히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인 게 이 계산이 잘못되면 A 회사에게 유리하게 하면 B 회사 주주들이 난리를 칠 거고 B 회사 유리하게 하면 A 회사 주주가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현 시가를 3개월 전 시가, 한 달 전 시가, 일주일 전 시가를 정확하게 종가 가중평균 해가지고 종가를 가중평균한다는 것은 종가에다가 거래수까지 다 합해가지고 얼마 딱 정한 것이죠. 딱 정해가지고 평균을 낸 겁니다. 이거 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따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 따라 한 것을 자꾸 이게 잘못됐다. 이것을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법치국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주주가치 훼손이 있는 불공정이라거나 불법 또는 위법이라 해서 처벌하는 그 자체가 저는 불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법률에 따른 건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 주가가 삼성물산 주가가 그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었냐? 그 어쩔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삼성물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삼성물산의 영업 비중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이 뭐냐면 건설입니다. 근데 당시 건설은 이미 사양기를 걷고 있었고요. 2019년 말 미청구 공사 대금이 6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클 정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012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주가를 꾸준히 낮췄다라고 일부러 낮췄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없어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2년 동안 열심히 조작했다. 이거는 사실 증명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특히 이제 형사법은 은밀한 증거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조동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소한 내부 문건 이런 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임직원의 컴퓨터를 모두 들여다보게 되겠습니다. 이때 직원이 작성한 내부용 문서 이런 것을 또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합병을 했을 때 기대 효과는 꼭 쓰거든요. 우리도 논문 쓸 때 기대 효과를 씁니다. 이 용역을 받아서 논문 쓸 때 기대 효과 이 논문의 결과대로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기대 효과 중에는 경영권 승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직원의 그런 한마디 첨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검찰은 이거 봐라, 이게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을 하는, 그래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거를 직원이 충성심에서 또는 자기 업무상 그런 판단을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그 경영진이 그거를 채택을 했겠지만 그 안건 전체는 채택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한 문장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기초로 이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 사업상 목적 외에 숨은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오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숨은 의도 관점에서 기업인을 형사처벌하자고 하면 이 나라의 합병 분할 같은 사업 구조 조정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2022년에만 해도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간의 기업 결합은 총 112건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간 기업 합병만 해도 112건이었습니다. 계열사가 많을수록 합병이 활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M&A 시장 활성화는 기업 생태계가 건전하고 활발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논리라면 기업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열사 간의 결합 신고, 합작 투자, IR 활동, 거래 협상 같은 것도 전부 잠재적인 기소 위험이 수반하게 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시너지를 낙관적으로 예측한 문건을 보고 허위 공시로 검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IR 활동이나 주주와의 소통일 뿐인데 이것까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자사주 매입을 시세 조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우리 보통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 주식을 회수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수를 위해서 하는 이 자사주 매입까지도 이걸 시세 조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런 것까지 시세 조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참 너무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엇은 그러면 이 사태로 해서 과연 손해를 받는가? 엘리엇 저는 보기에 손해를 하나도 본 게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에 대해서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본전을 다 회수했고 또 그 이후에도 합병안 발표 이후에도 또 339만 주를 더 매수했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망할 회사인데 왜 그럼 합니까? 그것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67억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이제 ISDS 중재 소송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엘리엇이. 그래서 이 소송에서 얼마를
판정을 받았냐면 622억 원을 물어내라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94억 원의 이자를 물어내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면 엘리엇은 엄청 이익을 취득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ISDS라는 것은 뭐냐면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투자자는 누구냐? 엘리엇이고 스테이트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과연 권력을 남용했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 남용했다라고 우리 한국 검찰하고 법원이 일치단결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문영표 장관, 홍한선 본부장 세 사람 모두에게 직권 남용을 했다라고 형사처벌을 했어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ISDS에서 엘리엇이 이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국가가 다 증거를 제공하고 판결문을 다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를 경제 공동체라고 뒤집으셨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경제 공동체를 하려면 적어도 가족이나 뭐 부부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민간인하고 대통령하고 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대통령 월급 받아가지고 뭐 최서원 씨 먹여 살렸습니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여기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뇌물죄에는 가끔 그런 인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죄, 이 사건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을 주지 않고 여기 지금 최서원 씨에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 최서원 씨에게 제3자 뇌물죄에 의해서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이 이때까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제3자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에서 비로소 제3자 뇌물죄에도 묵시적 청탁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렇게 그 유죄를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ISDS에 가서는 우리 한국 검찰은 한국 정부가 권력을 남용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삼성물산 합병에 관해서는 또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때 다른 뭐 자가당착이 아니라 이율배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슨 캐피탈 역시도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 ISDS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결과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자기들이 만든 건데 이거 뭐 이제 그 수사와 기소를 정확하게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에서 10대 3의 압도적인 다수가 수사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불기소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권고했습니다. 권고했는데 이것을 검찰은 모두 무시하고 결국은 그리고 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19조에 보면 심의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심의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뭐 그 후에 또 전문가 30명에게 뭐 불법 합병, 회계부정, 총수처벌, 기업 경영, 국가 경제 영향 뭐 이런 그 기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취합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 30명이 검증된 전문가인지도 의문이고 당사자 이거 변호인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보도 보고 얘기했을 텐데 그것을 취합 해석을 증거라고 내놓을 수 있는지 사실 저 자신도 오늘 제가 삼성 관계자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뭐 오픈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이 문제는 이 사실은 국정농단이라는 한 사건에서 나온 가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2017년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또 이제 2020년에 9년을 구형했고요. 그래서 365일간 구치소에서 지냈고 207일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기업 관련해서 특정 기업 관련 하나의 사건에 파생된 혐의에 대해서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 기소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판결이 있는데요. 94년 3월 22일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기 보면 강도가 강도해서 이제 강도가 협박을 해서 이제 취득한 물건이 작물이지 않습니까? 강도나 도둑이 범죄의 대상이 된 물건, 재산이 그게 작물입니다. 그 작물죄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검찰이 다시 또 이제 강도죄로 또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강도하고 해서 작물로 이거 하나의 사건인데 어떻든 이 사람은 그 강도에서 그 작물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가지거나 남에게 팔아먹을 목적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도죄 따로 하고 작물죄 따로 한다 이렇게 하고 두 번을 기소를 하겠다. 작물죄로 이미 처벌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강도죄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 판사 중에 소수 의견인데 윤관 대법원장, 그다음에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천경송 이 6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피해 법익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도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방대한 조직과 법률 지식을 갖춘 국가기관이 형사소출을 거듭 행함으로써 무용의 절차를 되풀이하면서 국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일회에 완전히 해결하지 않게 함과 아울러 이를 악용하게 될 소지가 있다.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악용되면 아주 그 주옥 같은 판결문을 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훌륭한 판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제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채택은 안 됐지만 소수 의견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